人のものじゃないの？だから 2018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던 영화 어느 가족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가족을 연출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커리어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만큼 그는 어느 가족에서도 사회의 낮은 곳을 조명하며 일본이 숨기고 싶어할 만한 지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버렸는데, 하필이면 그런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그것도 가장 큰 상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당시 일본 정부는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어느 가족의 성취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국책사업으로까지 밀었던 것이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겨냥한 쿨재팬이었는데, 정작 정말로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온 어느 가족에는 침묵을 지켰으니 지금 돌이켜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런 이력을 가져온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괴물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괴물은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내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 사건을 시작으로 삼으면서 이 화재를 벌인 방화범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만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미나토의 엄마는 어느 날부터 이상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의혹으로부터 만들어졌었던 영화의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차 거대한 위협에 휘말려가는 듯한 스릴러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문제의 근원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오컬트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영화 속 일련의 사건들을 벌인 진범의 정체를 추리하는 것에 강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의 그러한 추리 활동을 영화 속에서 대신 수행하는 역할은 미나토의 엄마인 사오리에게 맡겨져 있죠. 사오리는 한밤중에 소리치는 건 민폐라는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다시 말해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일본의 사회 통념에서 조금 벗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녀의 이러한 성향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맞서는 캐릭터의 원동력과 개연성에 탄탄한 뒷받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오리가 괴물의 정체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그토록 매끄럽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사오리와 우리 관객들의 추리 과정은 결국 완벽하게 반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목격했었던 진실의 파편들은 사실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 진실을 영화는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영화는 어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져묻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깔끔하게 구분짓는 절대적인 진실 같은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괴물은 누구게라는 미나토와 요리의 그 중얼거림을 따라 단 하나의 괴물을 색출해내려 했던 중반부까지의 추리 과정은 거꾸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나름의 정의가 얼마나 괴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에게 반전시켜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단 하나의 괴물을 내세운 다음 그를 마녀 사냥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현재를 투영한 우화이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도 엄마 사오리처럼 걸스바에 갔었다는 뜬소문을 믿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학교의 교직원들처럼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안도하고 담임처럼 싱글맘은 과잉보호를 하기 쉽다는 편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동조하여 확증 편향을 저지르거나 교장처럼 순간의 비겁함에 빠져 책임 회피를 했다가 훨씬 더 무거워진 결과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나토처럼 거짓말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다가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요리처럼 복수심에 저지른 미숙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져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져봐도 영화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결정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각자가 조금씩 잘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그 뒷맛이 찜찜한 결론만 받게 될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재미없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괴물을 색출해내곤 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기가 저질렀었던 작은 잘못들까지 그 괴물에게 전부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손을 털어버리곤 하죠.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여왔었던 그 부끄러운 습성을 들춰내기 위해
미나토의 엄마 사오리를 통해 책임 추궁의 과정을 보여주다가 담임의 시점으로 전환해서는 그러한 추궁에 반론을 제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는 빨간색 붓글씨의 제목을 보고 난 뒤 늘 하던 대로 괴물을 찾는 심리게임에 열중하던 관객들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괴물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그러한 교훈적 일갈에서 끝내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 제3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는 엄마 사오리를 통해서 책임 추궁의 과정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으로는 담임을 통해서 반론 제기의 과정을, 또 아이들을 통해서는 제3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건 영화가 교훈적 일가를 가하는 도구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조명해 내려는 연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속에서 아이들은 그저 보호받고 지도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 어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어른들이 을에 가지는 편협함을 자각시켜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기까지 하죠. 미나토는 죽은 아버지가 바람을 폈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가정이 그리 화목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그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자꾸만 가족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얻어야 한다며 미나토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모른 척 하려고만 하죠. 물론 그건 미나토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미나토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거짓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아이들은 이미 그런 거짓말과 보살핌이 필요 없을 만큼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 자신의 세계와 행복을 직접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주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일어난 산사태에서 기차 밑에 깔린 수로로 빠져나온 다음 흙에 파묻혔으니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걸까라는, 즉 어른들이 말했었던 돼지의 뇌와 괴물의 상태에서 벗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정상인의 범주로 돌아온 것일까라는 그 질문에도 담담하게 그런 일은 없어 원래대로야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 결말에서 아이들이 산사태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말에 담긴 건 결국 두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해방구를 영화 속에서나마 만들어주고자 했던 연출자의 바람일 겁니다. 두 아이가 이야기하던 우주 팽창이 결국 한계에 달하여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가서 아픔도 함께 끝나버린다는 빅크런치 같은 공상을 해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잠깐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 해방구를 만들어준 것이 결국 결말에서 비춰진 약간의 비현실적인 연출이겠죠. 그러니 직접적인 생사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영화에 담긴 그런 바람을 영화 바깥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어나갈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영화의 마지막에 부합하는 태도일 겁니다. 영화의 초반에는 물병을 챙겨서 등교를 하는 미나토에게 사오리가 흰선에서 벗어나면 지옥에 간다는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미나토는 그건 어릴 때나 믿던 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흘려버리죠. 그런데 시덥지 않게만 보였던 이 흰선 농담은 미나토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날 밤, 다시 말해 미나토가 요리를 향한 마음을 확고히 정하며 명백하게 선에서 벗어나 버린 바로 그날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시시한 농담 같지만 어쩌면 그 흰선이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른이 던졌었던 삶의 이상적인 모델이자 하얀 거짓말을 은유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흰선에서 벗어나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말을 던지는 어른 또한 사실은 흰선에서 이미 벗어나버린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아이만큼은 그 이상적인 흰선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순적이지만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어른의 욕심이 담겨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때로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괴물이라고 자책하도록 만드는 부담감의 족쇄가 되어서 숨을 옥죄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진짜 어른의 역할이란 행복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넌지시 건네주는 것이겠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결코 옹호받지 못할 잘못들을 하나씩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 정도는 이해해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하나의 괴물을 찾아내서 모든 잘못을 그에게 떠넘기는 대신에 말이죠.